어떤 나라를 꿈꿨는가? 문재인 정부 5년, 무엇을 향해 달려왔는가?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뽑고 철근을 늘리고 철판을 펴자. 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세워가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들었을 때,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참석하셨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전율과 같은 감동을 느꼈고요. 저 정도로 의지가 강하시구나, 이렇게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세계 6대 제조 강국, 세계 6대 수출 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면 돌파 한번 해보자. 아무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사실 그 다음부터 우리 부의 그 중요한 산업정책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산업 강국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가슴 벅찬 다짐이었다.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이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힘찬 도전의 역사가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째 되던 해인 2019년 6월. 대한민국을 뒤흔들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예, 그때는 제가 부총리가 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인데요. 2019년 6월 28일부터 29일 사이에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대통령과 함께 오사카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행사였다. 38개 국가와 국제기구의 정상들이 세계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그 해의 의장국이 이제 일본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호스트하는 컨트리로서 여러 나라들을 똑같이 이제 환대를 했고, 그 상황에서 어떠한 조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틀간의 회의 끝에 각국 정상들은 경제 교류의 기본 원칙 3가지를 합의했다. 今こそ自由、公正、無差別な貿易体制を維持強化するための強いメッセージを打ち出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자유, 공정, 무차별을 외쳤던 아베 총리. 그런데 불과 이틀 뒤 네,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적인 소재들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일본식 기습이구나. 이게 일본의 본질이 아닌가. 과거에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을 할 때 정말 일요일 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시기에 불시에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정상 선언문에 사실 정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인 조치를 한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습적인 수출 규제 배경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명령이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에 즉각적인 반박을 하고 나섰던 일본. 일본은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우리나라 반도체 등 제조 과정에 필요한 세계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지정한 3대 수출 규제 품목은 반도체와 핸드폰, TV 제조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재료들이었다. 그건 누가 봐도 한국이 가장 아픈 곳, 수출 통제를 했을 때 가장 아파할 곳을 고른 것이죠. 한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반도체. 반도체 이 공정에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러면서도 일본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품목. 경제 제재를 할 때는 수입을 하지 않겠다. 이런 정책을 많이 썼는데 이것은 자기들 물건 팔 수 있는 걸 안 팔겠다. 그만큼 자기들이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경제학자들도 야, 이 큰일 났다, 이거는. 이건 완전히 일본한테 우리가 목이 잡혔다. 대한민국 수출 1위 산업인 반도체 업계의 충격은 컸다.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반도체 라인의 특성상 소재를 확보하지 못하면 생산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큰 위기로 인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는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 보복 조치이며 상권 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수출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매우 괘씸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드러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사실 우리 산업계는 외교적 차원의 조용한 해결을 사실은 희망을 했었습니다. 우리 대기업들은 가급적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다, 조용하게. 한일 정부가 오늘 오후 일본 도쿄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회의 성격도 양자 협의가 아닌 설명회로 축소를 했습니다. 정부가 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을 더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할 경우 안보 협력의 틀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소미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오늘 한국을 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And this in a very unilateral and arbitrary manner. We are gravely concerned by this decision, to say the least.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은 불가능해 보였다. 저는 그 당시에 대통령님의 표정이 기억나는데요. 굉장히 단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화가 무척 많이 나셨지만 그것을 참으시려는 그런 노력?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바둑을 둘 때 승부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현 시점이야말로 소부장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승부처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종의 역발상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놀라웠던 거죠. 그래서 소극적으로 위기를 단순히 넘기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런 승부처로 한번 가보자라는 역발상. 중요한 승부처에 있을 때 저는 그걸 회피하는 자세를 취한 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흔들림 없이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강한 심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위기의 순간 지도자의 결단은 길이 된다. 정부 강요들도 결연한 표정으로 그동안 준비해온 대응책을 쏟아냈다. 백색 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왔으며 이제 준비된 대책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고도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소부장 경쟁력 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부장 특별법도 제정했다. 기술력을 가진 소부장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이 바로 이러한 우리 구조적인 우리 산업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일본과의 고질적인 이 대일 역조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산업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희들은 정말 느꼈고 그 당시에 경제장관들이 매일 아침 7시에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7시에 밤새 일본의 상황을 점검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정말 열심히 만들었었죠. 우선은 일본 수출 규제로 당장 피해를 입게 될 기업들을 도와야 했다.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취합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작업을 한 일주일간 하게 되었고요. 파악한 결과 무려 4만 개의 국내 기업이 수입에서부터 유통, 사용에 이르는 그 전체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우리 기업들이 갖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한 것도 파악이 되었고,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줄 소부장 수급 대응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연일 센터의 전화는 불이 났다. 예, 안녕하세요. 전 산업통상자원부의 김현재 전문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김현승이라고 하는데요. 기업들 전화번호 리스트를 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전화를 다 했어요. 하루에 한 100통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문의 전화가 왔었죠. 뭐 밤에도 전화오고 주말에도 전화오고 아마 일본과 거래하던 업체들 치고 그 당시에 불안하지 않았던 업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기업들이 원스톱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32개의 기관의 연구원들이 파견돼 있는 소부장 수급 대응 지원센터. 공장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발빠른 대응이 필요했다. 저희가 그때 대체 수입처를 일단 찾기 시작을 했고, 벨기에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다른 대체 수입처에 저희가 눈을 돌리고 그런 것들이 몇 군데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당장의 어떤 위기는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소부장 기술 자립을 위한 도전도 시작됐다. 국내의 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서 일본의 3대 수출 규제 품목 중에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에 착수했다. 사실 눈앞이 좀 깜깜했죠. 큰 프로젝트는 뭐 5년, 10년 이렇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한 6개월 남짓. 좀 걱정 반, 뭐 할 수 있다 반 이런 생각을 들었었고요. 또 다른 중견기업은 EUV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들어갔다. 소부장 기술 자립을 꼭 이루겠다는 각오로 시작된 연구. 그러나 열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다. 화학적으로 재료와 소재를 만들고 나면 이거를 실제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되거든요. 고객사와 비슷한 조건 하에서. 근데 그 장비들이 너무 비싸요. 대상 가격이 한 2천억 원 정도입니다. 부대 설비까지 포함을 하면은 한 4천억 정도 투자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고객사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고객사는 어차피 그 장비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개발하고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다 갖추고 있거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이 절실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현장은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됐다. 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장 이기정입니다. 이 분석센터는 첨단 메모리 공정을 지원하는 아주 핵심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 보시는 이런 장비들이 한 대에 한 30억에서 60억을 합니다. 소부장 국내 그 협력업체들에게 공개 오픈해서 장비 및 소재를 개발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작년 경우에 42개 업체들이 13,300건의 분석을 이곳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예. 참 우리가 이 일본에 얼마나 의존도가 큰지를 참 철저하게 깨닫는 어떤 그 계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국내의 소부장 생태계와 협업을 통해서 기술력을 좀 빨리 끌어올려야겠다 하는 자각이 있었고, 여기 SK 하이닉스 연구원 분들과 같이 작년 10월부터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많은 지원과 또 협력으로 현재 좋은 성과를 이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업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숨쉬고 있었다. 중소기업이 만들어내면 대기업들이 이걸 사주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개발하고도 망합니다. 대기업이 수요를 해줘야 수요와 공급이 매칭이 돼야만이 이 자립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직접 만나도록 했고요. 어떤 것을 서로 분업하고 어떤 것을 협력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짝을 맞춰 드리는 노력 그런 것들을 했죠. 대통령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기술 개발을 해온 소부장 중소기업들을 찾아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기업에 대해 좀 더 도와줄 게 없느냐, 더 해줄 게 없느냐, 항상 그걸 물으셨거든요. 아, 이거는 좀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항상 과감한 주문을 하셨거든요. 일단 국책과제를 시작한 것 자체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 거고요. 계속 저희한테 관심을 가지면서 그 상황을 체크하러 와 주었고 뭘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물어봤고.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은 연구원들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됐다. 오로지 국산화 성공이라는 꿈을 향해 달린 연구원들. 워낙 이게 급박한 상황이고 국내 이제 산업계가 멈출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겠다. 어쨌든 순도를 높여야 되니까 99.99에서 99.999가 돼야지 고객사 만족할 순도가 되는 거니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거기 계속 빠진 거예요. 편의점에 가서 로또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번호를 쓰는데 계속 9, 19, 29, 39, 49 9자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왜 이러느냐 했더니 팀장님 저 이거 꼭 99.99가 돼야 될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경제보복 철회하라! 7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아베 규탄 시민행동은 국민들도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 마음을 보탰다. 연일 일본을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열렸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졌다. 그리고 드디어 꿈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SK가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중에 하나인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동진 세미캠입니다. EUV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준 게 제일 컸죠. 예, 이게 사실 제가 연구를 해봤지만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그런 거를 연구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회에서 우리가 개발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였구나를 알아봐 주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뿌듯하죠. 네. 보시는 것처럼 투명한 폴리이미드 필름을 세계 최초로 양산화하였습니다. 폴리이미드까지 일본이 수출 규제했던 3대 품목 모두 국산화에 성공했다. 일본에 지지 않겠다던 다짐이 현실이 된 감동의 순간이었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의지. 그러니까 중소기업인들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그 마음의 의지가 저는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작 한 2년간을 해본 그 결과는 한국이 자립을 해버렸습니다. 완전 자립은 물론 아니에요. 여전히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있고 소재 부분에 우리나라의 목줄을 쥐고 있지만 규제를 하면 한국의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지겠구나. 그래서 일본이 완전 꼬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100대 핵심 품목의 일본 의존도는 수출 규제가 있던 2019년에 비해 6% 떨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성공의 경험을 동력 삼아 소부장 기술 자립을 위한 정책을 계속 이어나갔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기술력을 갖춘 소부장 기업을 선정했다. 소부장 으뜸 기업, 소부장 강소 기업, 그리고 소부장 스타트업까지 모두 200여 개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다. 소부장의 자립이 지속 가능한 도전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초석을 다진 것이다. 제조업의 뿌리인 소부장이 탄탄하게 전 산업을 받쳐주는 경제구조. 위기에서 찾아낸 가능성이다. 그때 제일 듣기 좋았던 얘기는 이제 한번 해보자.
일본이 저러는데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하는 그 말.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해보니까 되는구나 우리끼리도. 지금도 그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때 땡큐 아베 할 날이 곧 올 거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나고.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을 증명해낸 우리. 사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입니다. 제조업은 우리 GDP의 30%를 차지하고 수출의 9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5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제조업에서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이게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항상 말씀하신 게 다시 제조업이다. 정부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중심으로 제조업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주력 제조업 산업들이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러한 산업들의 성장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가다가는 생산성도 낮고 경쟁력은 잃을 것 같으니 이와 같은 스마트화, AI를 갖다가 장착시킨다든가 또는 스마트화 한다든가 소부장에 대한 경쟁력을 통해서 이런 사슬고리를 탄탄하게 해준다든가 또는 기존 자동차 산업이 아니고 미래차로 산업 구조를 전환시켜 나간다든가 이런 게 다 제조업 르네상스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도 빠르게 혁신해 나갔다. 정부는 친환경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나갔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구매 보조금 지원 제도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한 지원을 꽤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충전 인프라 측면에서도 보니까 2017년에 약 2,000기 수준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은 8만 기가 넘어섰으니까 우리나라의 전기차 전환을 성공적으로 드라이브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깃발을 꽂아주십시오. 내수 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대외 수출에서도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2020년 전기차 수출이 10만 대를 넘어서면서 한국은 세계 4위 전기차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혁신을 통한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을 보면요, 2019년대에 와서 어떤 질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훨씬 더 다변화가 됐어요. 다변화되고 고부가 가치가 됐습니다. 이런 것은 저는 이제 그 제조업 르네상스화라고 하는 전반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보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도 제조업이 든든히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던 2021년. 대한민국의 연간 수출액은 신기록을 경신했다. 천연자원 하나 없는 우리에게 제조업은 생명의 젖줄이요. 제조업의 혁신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산업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초기 위기의 산업이 있었다.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이제 두 업종이 가장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해운으로 보면 1등 회사가 한진해운이고 2번이 현대상선이었는데 한진해운이 파산을 합니다. 국내 최대 국적선사였던 한진해운이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한때 국내 1위, 세계 7위의 해운선사였던 한진해운이 결국 파산했습니다. 실업자가 10,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해운업체에도 여파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왜 적자가 났느냐? 경영진의 책임이 크지만 이 오판을 해가지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해서 배를 마구 사들여오고 또 비싼 가격으로 렌트를 한 거예요. 우리 10배의 가격으로 렌트를. 그래서 망해버린 겁니다. 국내 최대 국적선사였던 한진해운의 파산은 단지 한 업체의 몰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 해운업계가 줄파산할 위기에 처했고 가뜩이나 불황기에 접어든 조선업까지 흔들었다. 올해 유례없는 수주절벽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던 조선업.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등 대형 조선 3사는 과감한 사업 규모 축소로 위기 극복에 나섰습니다. 그 당시 종업원이 한 5만 4천 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올 초까지만 해도 2만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이 떠나고 참 가까운 사람들이 직장을 접고 떠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죠, 정말로. 조선소에 와서 하루하루 이렇게 도크를 보면서 출근하는 게 되게 자부심이 많았었어요. 어떤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아무한테도 지지 않는 그런 산업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도 더 들게 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담고 있는 이 산업이 정말 다른 나라에 넘겨줘야 될 수도 있겠다. 모든 것이 끝인 것만 같았다. 그래도 회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인간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원분들이나 경영진들은 어떻게든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죄송합니다. 벼랑 끝에 선 듯 불안한 나날이었다. 이제 막 취임한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조선 해운업을 살릴 것인가?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여론은 싸늘하기만 했다. 그때 경제계에서 많이 반대했어요.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돈 대주다 보면 결국은 다른 데 갈 돈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정상적인 경제 정책이 되지 않고 망하는 쪽에 계속 도와주면 좀비만 양산해서 한국 경제 다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배나 조선을 다른 나라에 써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나라 배를 이용하자.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할 만큼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 수출품을 실어 나르고 또 필요한 걸 가져오려면 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해운사 다 망해버리면 이거 남의 나라에 다 의존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것이죠. 국익을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일까? 깊은 고민 끝에 결론이 내려졌다. 해운조선 산업을 살리겠습니다. 우리 해운조선 산업은 이미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산업정책적 고려 속에서 해운조선 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의지를 가지고 이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업이 국가를 운영할 때 꼭 필요하다. 이게 맨 앞단에 이제 철강, 주로 이제 배를 만들 때 철이 가장 많이 필요하니까 철강이 있는 거고 중간에 이제 조선업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 뒷단에 그걸 가지고 쓰는 또 해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방산이 있어요. 군함이나 뭐 구축함, 잠수함 같은 걸 또 만들어서 국방과 관련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이 구조 속에서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간 산업이자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산업이다라고 업의 특성을 규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버릴 수 없다. 안정적 수출입 화물 운송, 해운 산업의 재건, 조선 수주의 확대로 이어지는 이중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곧바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위기에 조선 해운업을 살릴 정책들을 집행해 나갈 한국해양진흥공사를 건립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주도의 정책 금융 지원을 통해 현대상선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건조하기 시작했다. 컨테이너 24,000개를 실을 세계 최대 규모의 화물선 발주. 일감 없던 조선소도 살리고 해운업계도 일으켜 세울 묘안이었다. 이 배를 아해 시라스호로 명명합니다. 이 배와 항해하는 모든 승무원 모두와 안전한 항해를 기원합니다. 가슴 벅찬 날이었다. 해운 조선업계의 희망이 될 웅장한 선박이 눈앞에 있었다. 그 배가 처음 명명될 때 이제 이 배가 꽉 차서 들어오기만 우리도 이제 적자 탈출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큰 어두운 터널의 끝을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제가 24,000개의 컨테이너를 쉴 수는 없었지만 그 웅장에 실려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일단 저는 압도를 당했습니다. 가장 컸던 것은 3년 전에 눈물겹게 그 의사결정을 했을 때의 어려움, 그게 생각이 났고요. 연일 만선이었다. 적자에 허덕이던 해운업체는 매년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며 쾌속 운항을 했다. 무너질 뻔했던 해운업의 부활, 기대 이상의 성과였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추진해 나갔기에 맺은 결실이었다. 그때 좌절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사실은 소멸될 수 있는 산업 영역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정책, 그리고 조선 해운업체와 조선업체의 어떤 상생적인 노력에 힘입어서 다시 글로벌 해운 강국, 조선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정책 담당국자로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이 됩니다. 한때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 아주 썩은 부분, 그 부분이 아주 화려하게 지금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그냥 돈만 투입해 살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제조 르네상스하고 연결시키면서 기술 재건 나름대로 이루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조선업이 살아나게 된 게 전 세계 LNG선의 발주량의 거의 절반을 한국이 지금 다 독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8년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거제의 한 조선소를 찾은 대통령. 옛날 마도로선에서 선장이 와이프 담배를 물고 키를 잡은 데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 자동 조타 장치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쇠빙의 공식 운항 모드는 푸진이고 전지는 뭐 필요시 얼음이 얇을 때 정도 쓰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쇠빙 LNG 운반선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주위 환경이 영하 50도나 되는 극한의 온도에서 2m 두께의 얼음을 깨며 앞으로 나아가는 쇠빙 LNG 운반선. 기술 개발을 통한 제조업의 혁신이 조선업계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배가 처음 태어나서 출항을 할 때 그 안전 운항을 기원하는 뜻으로 이 백고동을 울리는 그 세리머니를 하는데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세계 LNG 선박 발주의 73%를 우리 조선업계가 수주했다. 불황을 견딜 수 있도록 정부가 손을 잡아줬기에 지킬 수 있었던 세계 최고의 자리. 그런데 조선업의 부활을 이끈 또 하나의 지원책이 있었다.
바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 중 하나인 신남방, 신북방 정책. 경제 외교를 통해 조선업계는 선박을 추가로 수주받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발전은 사실은 글로벌 진출, 글로벌 협력 없이는 사실 되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외교가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북방 정책은 대륙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신남방 정책은 해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북방으로는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대륙 국가들, 남방으로는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한 해양 국가들과의 관계를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신남방, 신북방 정책.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해 나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외교는 한반도에 국한돼 있었고 한반도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후진국 외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당장 지금 닥치는 문제, 우리가 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외교를 통해서 또 풀어나가자 하는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외교가 되는 것이고요. 이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은 가장 큰 중요한 차이점은 선진국 대한민국이 결국은 다른 나라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서로 상호간에 공동 번영을 이뤄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된 것입니다. 신남방, 신북방 다 마찬가지인데요. 신남방, 신북방 정책은 사실 외교 정책이라기보다는 저는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적인 관계를 구축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협력을 높여나가자는 것입니다. 나는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경제 영토가 넓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 정책의 핵심인 신남방, 신북방 정책. 대통령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2년 동안 인도를 포함한 아세안 11개국과 중앙아시아 3개국을 모두 순방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대규모 경제인들과 함께하는 순방인 만큼 기업인들에게는 기회의 시간이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순방을 간다고 그러면 일정 수준의 기대가 딱 형성이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많은 수의 기업인이 와서 경제 교류를 둘러싼 대화의 장이 열리겠구나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방식이거든요. 한국에 대통령이 오면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라 팀이 온다는 생각이죠. 제가 늘 팀 코리아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팀이 가는 겁니다. 2018년에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그때 기업인이 340명 정도가 갔었습니다. 그게 아마 최대의 방문단이었을 겁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인건비와 부품 인프라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도 많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잠재적 시장으로서도 결코 놓칠 수 없는 핵심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상징이 인도와 인도네시아인데요. 두 나라 합하면 중국보다 훨씬 커요. 훨씬 큽니다. 2, 1. 삼성전자가 인도 진출할 때 대통령 같이 갔잖아요. 삼성전자의 인도 진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최근에 보면 다들 잘 아시다시피 미중 갈등, 코로나 사태 등으로 해서 통상 환경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선을 다변화한다든가 글로벌 공급망의 강건성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남방 정책이나 신북방 정책은 그러한 새로운 통상 환경에 우리나라가 조금 더 유연하게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데도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과는 실적으로 나타났다.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보다 높은 수출 실적을 달성했고 2021년에는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은 경제적 성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Leaders are kindly requested to face the camera in the ASEAN. 2019년 한 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서 부산에서 개최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아세안 10개국 정상들 모두 참석한 뜻깊은 자리였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는 RCEP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 아세안 FTA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도 함께 열어가기로 했습니다. 4차 산업 분야의 협력을 비롯해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함께할 진정한 동반자임을 확인한 자리였다. 단순히 어떤 우리가 시장으로서 물건을 파는 그런 시장으로서의 주변 국가를 보게 되면은 결국 명백한 한계가 있게 됩니다. 마음을 얻어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에서 신남방 정책은 우리나라 대외 경제 정책으로서 하나 업그레이드된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대통령께서 제가 느꼈던 건 아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좀 배려하려는 모습도 하나 있었고 또 협력 성과 측면에서 우리의 국익도 확보하고 또 상대방에 대한 호혜적인 이익도 같이 해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결국 회담을 끝내놓고 보면은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저는 국제사회에서 그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님이 외국 정상하고 형하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형이라고 부르는 대통령들이 제가 아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어요. Terima kasih kakak saya yang mulia Presiden Moon Jae-in. Terima kasih atas sambutan yang hangat.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형님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따뜻한 환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정상의 돈독한 관계 속에 경제 협력은 급물살을 탔다. 현대자동차는 완성차 생산 거점을 인도네시아에 구축했다. 세계 인구 4위의 인도네시아는 우리 자동차 업계의 새로운 기회의 땅이다. 이제까지 아세안 시장은 완전히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동무대였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다른 메이커들이 발을 붙이지를 못했던 시장인데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의 아세안 시장을 일본 메이커들이 지배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적어도 전기차 분야에서는 우리 한국 업체들이 한번 더 앞서 나가 보겠다, 선도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저는 보여주는 좋은 기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다. 지금 우리 시대의 최대 이슈인 기후 위기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 EU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고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초강력 탄소 배출 감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It's not a question of 30, 40 years. It's now. It's this decade where we have to get better. Otherwise, we risk to reach irreversible tipping points. 기후 위기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수출은 물론 투자 유치도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문재인 정부는 또 한 번의 결단을 내려야 했다.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2050년까지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선언. 우리의 산업 구조상 버거운 목표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길도 돌아갈 길도 없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에너지
이를 공급한 에너지 구조는 기본적으로 화석연료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도 뭐냐면 철강이라든지 정유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우리가 또 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어서 다른 나라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들. 또 하나의 문제는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의 이행 기간이 상당히 짧다는 거죠. 다른 나라는 훨씬 그 전서부터 이 중립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거고 우리는 이제부터 이제 가야 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우리의 시간상의 기간이 상당히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국보다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우리가 감축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그동안에 보면은 상당히 큰 부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경제도 살려야 하는 어려운 도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조달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가 주목한 미래 에너지가 바로 수소. 대통령께서는 우리 수소 관련돼서 정말 너무 적극적이셨죠. 예? 너무 적극적으로 언제든지 참여를 해주셨고 또 그전에는 나는 한데 우리 수소자동차 홍보맨이야 라는 정도까지 말씀하실 만큼 왜냐 우리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단 제일 가깝게 다가가는 게 수소자동차였거든요. 대통령은 임기 내내 각별한 수소 사랑을 보여줬다. 청와대 업무용 차량 7대를 수소차로 바꿨고 2019년 새해 첫 현장 방문지로 울산 수소차 공장을 선택했다.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하고 3년 연속 전 세계 수소차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우리에게 수소는 위기 속 기회다. 문재인 정부가 수소에 주목하는 이유다. 특히 넥소를 출시한 2018년 이후에는 더욱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정부의 수소사회 로드맵과 정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수소 관련해서는 2018년 10월에 대통령님의 프랑스 순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시 외곽에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소비자 불편이 큰데 파리 도심에 수소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으시고 방문을 결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들이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 아직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한복판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거나 그런 식이 있어서 안전하다. 파리 바로 밑에 에펠탑 밑에 있고 일본은 도쿄 타워 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도 도심에 짓도록 시민들을 설득해보자라고 언급하셨고요. 이는 결국 국회에 1호 수소 충전소가 건립되는 커다란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수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우리 정부에서도 아마 세계 최초로 수소 경제법을 제정을 했고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고 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힘을 얻고 또 구체적인 정책을 업어서 솔직히 어느 나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수소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를 비롯해서 SK, 포스코, 한화, 효성 이런 우리나라 굴지의 한 15개 기업이 모여가지고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라는 기업 협의체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와 기업이 잘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뛰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독일에 경제 에너지부 장관, 그 부총리 알트마이어 장관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소부장 협력하고 이제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갔었어요. 그래서 이 소부장 협력 체계를 만들자 하니까 자기들도 굉장히 동의한다. 내가 수소 협력도 같이 하자 그러니까 그 장관이 하는 말이 수소는 한국이 자기 독일보다 낫지 않냐. 응? 그런 평가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새로운 경제를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않은 경제를 한국이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소 에너지로의 전환. 그것은 추격을 넘어 선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야심찬 도전이다. 혁신을 통한 제조 강국. 문재인 정부는 그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정부의 그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1년에 드디어 6.25 전쟁 이후에 그렇게 국민들이 바라던 선진국이라는 이 세 글자를 유엔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과 함께 얻은 정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가치입니다.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가야 되겠다는 어떤 그 국민적 여망, 그리고 정부의 노력, 또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런 강한 어떤 다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한국이 드디어 이런 수준을 생각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나라가 됐구나. 한국의 조선업은 이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산업입니다.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바로 외부적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가 대응해 나가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키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줬고 세계에 납득을 시켰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가장 큰 업적이죠.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통합된 국민의 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고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도국가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대한민국을 흔들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경제대국으로 힘차게 달려갑시다. 지난 5년 우리는 발견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그 꿈의 가능성을.